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사 과목 해설 강의를 맡은 다정고등학교 교사 여운정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원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몇 문제나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문명의 발생 항상 한 문제 나오는 거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동양사, 동아시아사가 네 문제로 지난 시험들에 비해서 비교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양사는 어쨌든 이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국 룰이었기 때문에 항상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사에서는 사실은 비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사 파트는 잘 잡고 기본적인 개념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아시아, 인도사 항상 킬러 문항이나 준 킬러 문항 등이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개수가 늘어서 다시 이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 역시 이 서아시아 인도사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유럽 아메리카사에서 다섯 문항 역시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이제 한 문제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유럽 아메리카사 역시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항이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바로 이 현대세계와 이제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있는 근현대사 파트예요. 제국주의 세계대전 파트는 이제 항상 그 식민지 문제 지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지명이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식민지의 본국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세계에는 연대기별로 알아둬야 되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 세계대전 현대세계가 나온 근현대사 파트가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온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왔다, 합쳐서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 9월 7일 EBSI 기준입니다. 일단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이제 지금 최고점은 50점, 1등급이 이제 46점, 1등급 컷이 46점이고 이제 2등급 컷이 41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분위나 표준 점수를 보시면은 대략 67에서 96, 백분위 96 1등급이 이제 정도 나오는 걸 보면은요. 난이도 자체는 이제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평균 점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험들에 비해서 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높은데 선생님이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9월 모의평가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갈고 닦고 준비된 친구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봤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긴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대가 잘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의 출제를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이 어느 정도 상승함과 동시에 킬러 대신에 준킬러 정도 되는 문항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항별로 어떤 문제가 어려웠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번호 20번 냉전체제의 전개, 요 파트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 47%인데 아직 EBS에 이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이트를 참조를 한 정답률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47%인데요. 지금 이 냉전체제 전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냉전체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연대별로 이제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 무지성 연표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냉전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니? 라는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은 연표 안 외우려다가 날로 먹으려다가 이제 큰 코를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사는 반드시 연표 중심으로 훑고 넘어가시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16번 문항입니다. 이제 그 인도 이슬람 쪽에서 이제 사이좋게 한 문제씩, 준킬러 정도 되는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정답률은 각각 57%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6번,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그 다음에 100년 전쟁 시기 유럽의 변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전쟁, 요런 이제 4단원 파트에서 유럽사 파트죠. 그래서 요런 파트에서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호등 색깔로 표시한 문제들만 해설을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뭐 의화당 문제, 쿠빌라이 칸, 마오쩌둥, 오스만과 스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9월 모평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모평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시험들에 비해서 다소 상승한 난이도였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불릴 만한 이제 완벽하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킬러라고 불릴 만한 문항, 예를 들어서 이제 세세한 연도 혹은 연표를 묻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슬람 쪽의 문제들, 이제 요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준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사는 연표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슬람사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숙지해 놓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은요, 국가나 왕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광범위한 주어를 묻는다기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 인물의 업적 등으로 이제 세분화되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핀포인트를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어의 세분화에 항상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냉전 체제와 같이 우리가 이제 20번 문항과 같이 현대사 전개 과정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맥락이나 이런 사건의 인과 관계에 따라서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연대기 위주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연표 위주로 학습해 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는 이제 17번 문항에서 보이듯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7번 문항 이탈리아 통일전쟁, 남북전쟁,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묻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연표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의 이번 이제 9월 모의평가의 선지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소재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문항과 14번 문항 간에 이제 비슷한 소재를 묻는 선지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5번 문항에 티무르 왕조를 무너뜨렸다. 14번 문항에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하였다. 요것은 이제 티무르 왕조를 묻는 문제죠. 이제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한번 티무르 제국이죠. 티무르 제국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과 14번 문항 마찬가지로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하였다. 둘 다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도가 이스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숙지한 상태로 이제 시험장에 입성을 해야지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어려웠던 20번 문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세계사 신문 몇 년 몇 월 며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네요. 동독은 이달 9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 초소를 통해 서동 및 서베를린으로 상시적 출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함으로써 개방 정책을 단행하였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이 동서베를린 사이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동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은 지난 28년간 고립과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는요,
1889년입니다. 지난 28년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1961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다른 지역의 냉전의 바깥에 있었던 이제 동네들의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같이 선택지 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이제 냉전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이야기했었던 닉슨 독트린이 1969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다. 쿠바 미사일 위기, 냉전의 한가운데서 이제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면서 미국의 코앞에 이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것이 1962년의 일로 이제 냉전의 격화를 상징하는 일이었죠. 유럽 공동체 EC가 성립되었다. 자, 유럽 공동체 EC는요, 오늘날 이제 유럽 연합의 전신이 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공동체 EC라고 하면요, 이제 그 유럽 의회인 EC, 유럽 카운실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똑같이 EC라고 불려서요. 이제 이 유럽 공동체는요, 이 1958년에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7년에 이것이 유럽 공동체 EC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1992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는요, 1993년이에요. 1993년에 EU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는 이제 유로화로 통화가 다 이제 통합이 되고, 이제 요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연도까지 좀 잘 파악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로 자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은 이제 1967년이 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설립되었다. 아세안이 설립되었다. 아세안에 대한 연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이 아세안 역시 지금 이 유럽 공동체랑 같이 196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세안이라는 조직은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치 EU처럼 되려고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 반공 국가들끼리 모였던 거였지만은, 이렇게 좀 다 같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유럽처럼 하나의 이제 체제로 묶어보자라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인데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설립되었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을 느꼈던, 그러니까 가장 이제 헷갈렸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요. 평화 10원칙을 채택한 이제 반둥회의가 개최되었다. 반둥회의는요, 1955년에 개최됩니다. 1955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1955년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실 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 세계사 중에 현대사는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연도별로 묶어가지고 순서가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현대사 파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연도별로 암기를 두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 16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를 도와가지고 아그라 인근의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상인과의 교역에 관여하면서 바야나 등의 염료 산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교역 활동의 주요 후원자로 라홀에서 건조한 대규모 상선에 염료 등 각종 물자를 싣고 인더스강 하류로 옮겨가지고 메카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메카로 수출. 자, 세 번째, 사파비 왕조와의 교역 현황과 물품들을 점검하고 적어도 이제 사파비 왕조가 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조부이자 약 80여 년 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 황제의 조부인데 이 사람이 80여 년 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네요. 그래서 추모 공간을 방문하였습니다. 자, 4번 황제의 치세하에 이 황제의 치세하에 이제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외국 상인들이 모카를 향해 출항하던 황후의 상선과 분쟁을 일으키자 전력을 급파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그라라는 도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그라는 이제 이 무굴 제국의 여러 수도, 무굴 제국은 수도가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델리나 아그라나 뭐 이런 동네들이 나옵니다. 지명들이. 그래서 이 여러 수도들의 이름 중에서 적어도 아그라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그라는 이제 무굴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준수도 정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카로 수출하였다. 메카로 수출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메카는 이슬람교의 총본산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슬람스러운 나라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사파비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여 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힌트들로 한번 종합을 해볼 때 이 나라는 무굴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조부, 그러니까 이 무굴 제국을 세웠던 바부르의 손자가 되는 악바르 대제의 얘기가 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대에 이제 악바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가담하는 부족. 마라타 동맹은 벌써 이제 저기 뭐야 그 18세기에 가야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뒤의 일입니다. 지즈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비이슬람 교도, 그렇죠. 악바르 대제는 지즈야 인두세, 이제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이제 걷는 인두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 관영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구르 왕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병사, 이제 구르 왕조 정벌하러 가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이건 호라즘 제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즘 왕국에 대한 얘기도 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칸 고원을 넘어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는 장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이 데칸 고원을 넘어서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러 갔던 군주는 바로 이제 아우랑제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굴 제국의 황제가 바부르, 후마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악바르, 그 다음에 이제 샤자한, 그 다음에 이제 아우랑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랑제부는 또 악바르의 뒷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아니고요.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굉장히 무굴 제국에서 이제 요런 선지 힌트들을 보고서 누가 누군지 이제 찾아보는 게 헷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4번이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5번 뭄타즈 마할을 추도하는 묘당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 자, 이 타지 마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타지 마할을 건설했던 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샤자한이었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4번 문항 같이 보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교황 레오 3세를 만나고 아헨으로 돌아가던 황제는 자신이 수년 전 어디론가 보냈던 사절단이 큰 선물을 가지고 귀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황제의 나라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트교 제국과 갈등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쫓겨난 세력들이,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와도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나라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가의 영토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동쪽으로 카불 너머까지 이르렀고 수도는 알만수르가 원형의 계획도시로 조성하였으며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코끼리를 포함하여 각종 진귀한 몰품을 가지고 이듬해 아헨의 궁정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가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주어가 되는 그의 나라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황 레오 3세 아헨 황제 요걸 가지고 이 인물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헨이라는 도시는요, 이제 프랑크 왕국, 정확히는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 수도 문화 도시이자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헨 혹은 아익스라 샤펠을 중심으로 이제 통치를 펼쳤던 사람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의 대관 서로마 황제로 이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레오 3세, 교황 레오 3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 그의 나라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토교 제국, 이 프랑크 왕국과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제국은 동로마 제국일 거고요.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 원래 다마스쿠스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쫓겨나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다가 새로 수립을 했었다. 바로 후우마위야 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어딘가와 손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가는 어디냐? 바로 이제 뭐 알만수르, 북아프리카, 뭐 카불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는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알만수르가 세계 시장이라고 만든 도시는 수도 마그다드였죠. 자, 그래서 가가 아바스 왕조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한 채로 우리가 선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2번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작용한 문제였는데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된 건 사파비 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파비 왕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이슬람에서도 뒤편에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낯선 거를 이제 찍다 보니까 이스마일 1세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파비 왕조 쪽도 지금 이번 이제 모고에서 6월 고평에서 자주 이제 선지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수도가 이스판이었다든가 아프간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대에 옆에 무굴 제국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코르도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고요. 당연히 후우마위야 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우마위야 왕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답인데요. 훌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다. 아바스 왕조는 굉장히 오래 가다가 결국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수도가 점령되고 이제 박살이 나게 되죠. 그래서 4번 훌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한 곳은 바로 티무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모르 제국에 대한 선지도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파트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많이들 맞춤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역과 니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한 나라를 묻지 않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나오겠죠. 옳은 것을 고르시면 대사님께 일본 군부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제 주인공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 나라의 망명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나라의 망명 정부가 어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 정부가 지금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망명 정부를 세운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나라 망명 정부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배했었다는 뜻이겠죠. 이 나라는 바로 프랑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만일 우리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면 일본은 우리가 망명 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을 강하게 압박하려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일본 측의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망명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필립 페탱이 이끄는 정부의 우호적 입장을 잠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페탱이 이끄는 정부자. 이 정부를 비시 정부라고 했었어요. 이 비시 정부는 이제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한 뒤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을 통치하도록 이제 놔둔 일종의 괴뢰 정부였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페탱 정부와 동시에 이제 이 망명 정부가 있었는데 이 망명 정부의 수장은 드골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 프랑스라는 명칭으로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 프랑스 망명 정부 드골이 망명 가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이 되겠죠. 그래 프랑스와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드웨이 해전에서 1번 봅시다.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돌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돌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여기 일본 나온다고 그냥 그 일본 찍고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점령한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랑 독일 분할 점령한 거 미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거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동으로 점령을 했었어요. 3번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를 체결하였다. 요것은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무기 같은 거 그만 만들자는 이제 얘기였죠.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얄타에서 모여가지고 전후 처리를 논의한 나라들은 영국, 미국, 소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방공협정을 체결해서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방공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축국 동맹은 나중에 3국 동맹으로 이제 결성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71%니까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맞춘 문제가 되겠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영웅이 왕세자 샤르를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세자 샤르 적에게 봉쇄되었던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었고 왕세자가 랭스에서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샤르이 왕으로 즉위를 하였네요. 샤르는 왕위 계승권과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전쟁이 벌어진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은 100년 전쟁입니다. 이 100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있었습니다. 대략 이제 이 사이에 100년, 1453년은 또 마침 이 동로마가 멸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110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죠. 일단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4세가 낭뜨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앙리 4세가 낭뜨 칙령을 발표한 해는 1598년입니다. 이미 신교와 구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끼리 이제 죽으라고 싸우고 있을 때니까 이건 훨씬 뒤의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교황과 황제가 워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가장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름스 협약은 지금 백년 전쟁보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제 황제가 가서 그 교황과 대립을 하다가 이제 파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권이 이렇게 황제권에 대해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저떻게 둘이서 잘 협의를 했었던 것이 바로 보름스 협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122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백년 전쟁 시기에는 이제 로마에도 교황이 한 명, 아비뇽에도 교황이 한 명. 왜냐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아비뇽 유수에서 이제 교황이 아비뇽과도 살게 되니까, 잡혀가서 살게 되니까 이제 아비뇽에서 교황을 한 명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원래 교황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명 뽑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립 교황이 존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뭐 피사에서도 한 명 이렇게 교황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4차 십자군 때의 얘기죠. 라틴 제국 4차 십자군 때의 얘기라서 이제 4차 십자군이 있었던 1204년의 얘기였습니다. 클레르몬 공의회 1차 십자군을 부른 클레르몬 공의회는요 109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제 연대기 좀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17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는 한번 봅시다. 소중한 보세계. 이곳은 혁명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나 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약하였던 혁명가가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칠리아 섬도 평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용대를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를 향해 출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팔레르모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통합의 열의를 확인하고 최근 우리 미국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시칠리아 섬, 나폴리 같은 곳에 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의 이런 활약이 남북 간의 심각한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와봅시다. 장군님께 귀하께서 우리 연방정부를 위해 참전해 주신다면 노예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함께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남부 여러 주의 탈퇴로 촉발된 참혹한 내전으로 지난 1년여간 고통받았던 우리 미국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워싱턴이라고 불리는 당신의 지휘하에서 북부군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해서 사실 가와 나 둘 다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가리발디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의용대라는 거는 아마 붉은 셔츠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셔츠 단 사람들이 정말 열화와 같이 이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 같은 곳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 왕국을 점령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 완수되어 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가리발디는 나중에 자신이 점령한 땅들에 대한 권리를 일체 주장하지 않고 전부 이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를 묻고 있으니까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 시기가 나폴리가 이제 점령이 된 시기가 1860년입니다. 대략 이제 이탈리아 통일전쟁 59년부터 했는데 대략 1859년, 60년 요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예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함께할 것인데 미국의 남부 여러 주에 탈퇴가 됐고요. 지난 1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참혹한 내전의 이름은 미국 남북 전쟁일 것이고 1861년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1년간 고통받았으니까 1862년이 되겠죠. 그래서 1860년과 186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같이 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이 필립이 퇴위하였다. 루이 필립 이제 1830년에 7월 혁명으로 인해 이제 즉위한 7월 왕정의 왕이죠. 그런데 1848년 2월 혁명의 발발로 인해서 왕위를 내놓고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요 사람이 바로 이제 루이 필립가 되겠는데요. 이 2월 혁명은 1848년이었으니까 요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이제 그 가리발디가 활약하였다. 그럼 그 이제 다음에 나올 얘기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통일 이탈리아 된 왕국이 수립되었다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미국에서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었다. 미국에서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된 해는 1869년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보다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1832년이었습니다. 1832년에 있었던 제1차 선거법 개정 당시에 이제 투표권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표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보통선거라든가 비밀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838년의 일입니다. 이게 오답선지로 나온 이유가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조금 이게 뭔가 어려운 이제 개념으로 다가와서 그런 것 같은데 차티스트 운동보다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1870년부터 시작된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 그러니까 보불 전쟁의 결과 이제 독일이 프랑스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이제 베르사유 궁전까지 들어가서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요 해가 187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온 만큼 이제 더 부족한 부분 좀 더 이제 준비를 하셔서 수능 날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